네, 전직 부자진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보좌관 시간이네요. 오늘도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앞서 임정엽 정무수하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 좀 잠깐 나눠봤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 좀 듣고 두 분도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현직 시장이시자 또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참 굉장히 좀 놀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하면 뭐 본인 스스로 뭐 일하다 과로사 하는 게 꿈이다 뭐 이렇게 할 만큼 일벌레로 소문이 좀 나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본인의 어떤 관리에도 철저했던 그런 분으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전에 이제 그 우리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인력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수도권 그 남양 연구소로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 이슈가 됐었는데, 당시 제가 이제 유성엽 의원님하고 같이 서울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현대자동차 본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컨트롤 해줘라. 우리 지역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지역에 있는 연구소까지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찾아뵀던 적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기관장의 접견실 같은 데를 가면 좀 사적인 얘기들도 하고 그러기 네. 때문에 자유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놀랐던 거는 그 자리에 속기사가 있었어요. 국회나 법원에 있는 속기사처럼 네. 속기사가 접견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럴 정도로 박원순 시장께서는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그렇게 기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호 전 비서관은 이제 이 소식 좀 그 당일날 이렇게 좀 바로 접하셨어요? 뭐 뉴스 네. 속보로 보면 속보로. 네. 그냥 그렇죠. 그냥 이게 만우절 뉴스인가 음. 싶을 정도로 좀 현실감이 없는 뉴스죠. 뭐 갑자기 실종됐다라는 속보가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네. 실종 이후에 뭐 사망했다, 뭐 성폭행이 있었다 없었다, 막 고소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뒤로 나오는데 굉장히 좀 현실감이 없었죠. 이게 뭐 이런 뉴스 갑자기 나오지? 뭐 영화나 될 법한 일들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 박원순 시장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성찰해보고 평가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우선 뭐 저기 우리 최영호 변호사가 좀 기억하는 박원순 시장이랄까요? 좀 어떤 부분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기본적으로 2011년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재보궐선거에서 뭐 이제 뭐 안철수 전 의원과 어떠한 뭐 양본이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무소속 10번으로 53%로 당선이 됐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때 이후에 지금 이제 2017년 대선까지 어떻게 보면 그때 어떠한 서울시의 승리가 그 민주당의 재집권의 어떠한 좀 시초 그 열쇠가 아니었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2011년 박원순 시장 당선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 진보 진영의 커다란 승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뭐 근데 사실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의 말미에 그 성추행 의혹건이 있었어요. 좀 근데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그 법적으로는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또 이제 SNS를 보다 보면 좀 굉장히 우려가 깊어져요. 이제 아마 친민주당이나 뭐 이런 성향의 분들은 이제 마치 어떤 음모가 있어서 어떠한 그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 네. 그리고 이건 거대한 뭐 음모라거나 그 여자가 잘못했다. 뭐 피해자가 잘못했다. 지금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이게 그 SNS에 그냥 일개 그 시민들의 어떠한 굉장히 소수의 시민들의 반응이 아니라 여당 자체에서도 어떠한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 그냥 뭐 나쁜 자식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자 명예훼손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뭐 이런 점들을 보다 보면서 박원순이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민주 진보 진영, 시민 운동 진영의 커다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죽음에 관련해서 그분의 업적이 지워지진 않는다고 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어떠한 지금 이 성폭행 사건 자체가 지워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성추행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는 성폭행이 거죠. 성추행을 네. 포함하는 의미니까 네. 일단 성추행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되면은 저는 좀 우려스러운 점은 하나는 이제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어떠한 자기 사건에 책임을 지고 죽었을 경우에 그냥 유야무야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훌륭한 사람으로 남게 되면은 그 후에도 똑같은 사건,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죽으면 되는구나, 나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건의 전말은 해결돼야 되는 거고, 네. 지금 그렇게 이번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실제로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무고와 사자 명예훼손으로 실제 수사를 받고 정확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사법적인 판단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네.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과 별개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좀 그 진영 대결 비슷하게 좀 이루어지는 좀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다, 이런 지적이신데, 이해찬 대표가 또 버럭했었던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또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의 좀 아픔을 위로하고 사과드린다 하는 내용으로 좀 입장을 새롭게 발표한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고소인 측 변호인이 오늘 구체적인 좀 정황에 대해서까지 좀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돼야 글쎄요. 될지, 이제 풀려야 법적인 될지. 책임을 네. 물을 수 없는 물리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사후에도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마무리 짓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고착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오늘에서 이제 그 연결식이 끝났지 않습니까?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이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고소인 변호인 측에서 기자회견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반론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네. 그런 물리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방의 주장일 뿐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대응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워낙 좀 황망한 상황이었고 충격이 컸기 때문에 심경들은 좀 이해를 하지만 예.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해 가면서 그래야 박원순 시장의 과거 이제 업적이나 행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성찰과 평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박원순 시장 이야기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주당 대권 후보, 아니 당권 후보죠. 이 당권 후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낙연 당권 후보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고요. 네. 오늘은 김부겸 당권 후보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어쨌든 야인인 김부겸 전 의원으로서는 손해 볼 건 없는 도전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절대적으로 김부겸을 위한 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김부겸 판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이야 이제 잘해야 본전인 그런 상황이고, 이 본전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대권 주자까지 뭐 이렇게 순항을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출마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집권 여당의 대권 후보자 순위에서 4, 5위 정도 이렇게 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양자 구도가 되면서 이낙연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까지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날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진정한 찐 대항마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낙연 대항마, 네. 이거는 여권의 어떤 새로운 그런 질서 재편이 이루어질 그런 좋은 모멘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대권에는 안 나가겠다, 당 대표가 되면 좀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낙연 대항마로서 자리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당권을 쥐게 되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낙연의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이낙연은 급속하게 꺼질 겁니다.
네.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을 주게 되면 음. 이낙연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예요. 이낙연 대세로는 사라질 대세로는. 거다. 그러면서 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더라도 이낙연 의원이 당권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김부겸 전 의원이 어느 정도 선전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오히려 것입니다. 당 대표에서 떨어지고 그럼요. 이낙연 대권 후보의 대항마로서 위치를 네. 잡아갈 것이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상진 전 보좌관의 평가였고 최영호 전 비서관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비슷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네. 이제 좀 특이하잖아요. 당권을 잡으면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말 자체는 네.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그냥 당권보다는 대권에 더 치중할 텐데 이번 당 그 전당대회에서 김부겸 의원 전 의원은 할 건 지금 다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미 네. 1대1 구도도 잡아놓고 이낙연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굉장히 좋은 구도를 잡아놓은 거라 뭐 본인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아마 가장 좋은 수는 네. 한 45대 55 정도로 져서 음. 이낙연에게 가장 큰 생채기를 내는 방법일 거예요. 그 대세론에. 네. 그 일명 소위 하는 말로 김부겸 전 의원에게는 이번 당권 도전이 꽃놀이패입니까? 예. 네. 자, 그런데 김부겸 의원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각에서 뭐 제2의 노무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대구 출신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근데 노무현과 김부겸 두 인물의 좀 온도는 좀 약간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좀 최영호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게요. 저도 왜 온도가 다르다고 할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좀 그냥 좀 이력을 쭉 한번 봤거든요. 저기 1978년에 긴급조치 9호 위반, 그 다음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연루가 됐고, 1988년부터 이제 선출 측에 나오세요. 한겨레 민주당으로 그 출마를 했고, 1991년에는 민주당으로 해서 출마해서 낙선을 하고, 96년까지 이제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하는데 그때 이제 통합민주당 출신으로 그 97년도에 통합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합당을 하면서 한나라당으로 이제 출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에 처음으로 한나라당 그 후보로 나서서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2003년도에 그때 그 독수리 오영재라고 해서 그때 탈당을 해서 이제 열린우리당 합류를 하죠. 네. 그때 이후에는 계속 이제 2004년, 2008년까지 그 서울 김포에서 당선이 되고 그다음 2012년도에 낙선 후에 이제 2016년도에 대구에서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좀 차이가 이제 별로 없어요. 한나라당 출신의 이력이 있어서 좀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네. 저는 이력 자체는 그러니까 제2의 네. 노무현이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 들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걸어온 역정이나 길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죠. 좀 오히려 있어요. 80년대 말부터 네. 90년대 초까지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상진 보좌관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김부겸 전 의원 사실은 뭐 그대로 그 비교하기에는 약간 좀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은 2002년도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의 김부겸 전 의원을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2년 뒤에 대선을 앞두고 경선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김부겸의 어떤 잠재력이 아직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저는 올바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2002년도에도 사실은 노무현 돌풍이라고 할 정도로 노무현 후보는 굉장히 약체 후보였거든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노무현의 진가가 나오면서 그 노무현의 가치가 빛을 발했던 네. 그런 과정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대권 후보가 되기 전에 노무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네. 뭐 인지도, 뭐 지지도 이런 부분들, 매력도 이런 것과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지금 현재의 김부겸 전 의원의 그 지지도, 인지도, 매력도 이런 부분들은 그럼 유사해요? 사실은 좀 다르죠. 조금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걸어온 역정도 좀 다르기는 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힘든 이제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했지만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색깔을 드러냈던 그런 분인데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조금 유사한 부분은 그게 있습니다. 권위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두 분이 굉장히 유사한 점은 스스로가 권위를 내려놓고 어떤 동지적 개념으로 그 주변들을 많이 살피는 그런 점들은 매우 유사한 부분인데 약간 출신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자라왔던 환경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학창 시절에 보였던 그 과정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최용호 비서관은 좀 어떠세요? 좀 차이를 좀 못 느끼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여전히 보세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대중들이 인식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 부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차이? 2002년 노무현과 지금 사실은 2020년의 김부겸을 좀 비교하는 게 맞아 보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폭발력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건 굉장히 우연의 요소가 좀 존재할 거다. 존재할 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 당대의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 상황에서 요구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2002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이 극명하게 한 전선으로 주축으로 있었고 거기에서 선명성과 투쟁심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인물에게 포커스가 집중되기 마련인 거고 2020년은 뭐 여전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김부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미지가 어떻게 자리 잡느냐 좀 여기에 따라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좀 이런 차이는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2002년도가 진보와 보수의 대결보다는 지역주의 타파였던 것 같아요. 지역주의 타파. 예, 시대 정신은. 근데 오히려 지금 2020년도 현재 상태에서 진보 보수 좀 극단의 어떤 분열된 이런 사회를 어떻게 통합으로 이끌 것이냐 이런 화합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통합 화합의 그런 리더십.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부겸 전 의원으로서는 차기를 원한다면 좀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좀 답답하죠. 네. 좀 답답한. 만약에 우리 네. 고상진 전 보좌관이 김부겸 의원의 참모라면 예. 어떤 부분을 조언하고 싶으세요? 좀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경기지사의 어떤 투쟁력,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을 좀 하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이면 상당히 내각 강요 중에서도 서열이 높은 강요인데 그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행안부 장관을 가셨을 때 이분이 뭔가 좀 선이 굵은 정책적인 이슈 파이팅을 좀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실질적인 지금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지방세 뭐 7대 3이라든지 국세와 지방세 이 부분을 뭐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해서 5대 5까지 균형을 맞추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이룩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습니다. 뭐 아까 뭐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화한 것은 뭐 매우 잘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슈를 좀 던져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어젠다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최영호 전 비서관께도 드릴게요. 만약에 보좌진이었다면. 다 당내 경선이잖아요. 이제 대권 후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호남 득표율이 어떻게 나올까가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호남에서는 오히려 호남 후보를 저하는 좀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오히려 그 특히나 민주당 당내 경선이나 이런 거 돌이켜 보면은 호남 후보라고 해서 막상 또 표가 안 나오는 게 호남 득표율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표는 철저하게 대권 가능성을 주고 지금 그 득표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호남에서 어느 정도를 본인이 이제 본선의 득표를 보여줄지 가능성을 보여줄지 이 여론조사와 별개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보여줄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현재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당대표 경선뿐만 아니라 향후의 대권 이 경선까지. 그러니까 그런 전망의 기초에서 만약에 김부겸 의원의 전 의원의 참모라면 호남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조언하시겠어요? 민주당 경선에 나갈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안다면. 그런가요? 네.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호남 민심은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김부겸이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네. 네, 그런 이제 전략들을 구사해야 되는데 막상 어떤 걸지는 좀 그러니까요. 뭐 네. 이거 그 시기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네. 우리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낙연 그 당권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빨간펜 선생님, 와일드한 호통맨 뭐 이런 평가들을 내놓으셨어요. 국회 여의도 생활을 하시면서 본 김부겸 의원 분의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면 최영호 변호사. 저는 사실은 이제 지나가다도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셔가지고 저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 건너 듣기로는 굉장히 이제 좀 호감형 인물이시다. 네. 아까 같이 비권위적이지 않고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다. 일단 예, 그 예. 정도로. 우리 고상진 보좌관은 인연이 좀 있어요? 저도 뭐 직접 인연은 없습니다만 주위에서 많이 듣고 또 간접 체험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큰형님, 네, 큰형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 정도로 주변 사람들 특히 보좌진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가맥집 같은 데서 술도 마시면서 네. 형동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학생 운동 이후에 이분이 특별한 직업이 없으셨다고 그래요. 네. 계속 이제 뭐 도망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야인으로 사회적인 계셨어요. 야인으로 네.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뭐 서점에도 근무하고 뭐 그랬던 어떤 이력도 있고 그래서 어떤 조직으로서의 그 서열이나 그런 위계 질서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권이 이 친근한 그런 모습이 예. 김부겸 의원만의 매력이다, 장점이다. 예. 근데 이게 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능력, 자질 이 부분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는 그건 이제 사실 뭐 본인이 숙제예요. 그러면 네. 본인이 대권을 잡아봐야 알죠. 이제 뭐 그때는. 리더십,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 나갈지 네. 이런 것이 관건이 되겠네요. 네, 네. 최고의 보좌관 오늘은 고 박원순 시장 그리고 민주당 대표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